이번 주 일요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됩니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서 수급이 안정이 되어서 따른 조치인데요.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인데 이 자율 판매로 전환되면 혹시 비싸지는 것 아니냐 걱정들 하실 텐데요. 식약처가 시장 동향 계속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프레시안 곽지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타임즈 소식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정말로 그냥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청취율 관련 없이요. 네, 퀴즈 이벤트 진행합니다. 퀴즈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요. 귀 기울여서 꼭 들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 사건 관련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요. 경주시청 감독 그리고 선배 선수들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전면 부인했어요. 그런 일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대한철인 3종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어제 밤늦게, 그러니까 7시간에 걸친 긴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영구 제명 징계인데요. 네. 위원회가 확보해 놓은 녹취 파일, 영상 등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도 부인했고 위원회에서도 부인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진술이 상반됐습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았는데, 하지만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최숙현 선수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여러 진술을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김규봉 감독과 장모 선수 징계 혐의자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영구 제명 징계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위원회 쪽에서 얘기한 걸 보면 폭행과 폭언뿐만이 아니고 감독이 선수들에게 장 선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금전거래 정황도 좀 드러났고,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도 있었죠. 용기를 낸 추가 피해자들이 이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특정 선수가 이 장모 선수였죠.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있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런 이 공정위의 영구 제명 발표가 있은 다음에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결정이 좀 고맙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지적을 했어요. 전 이 점이 참 뼈아픈데요. 공정위 결과를 듣고 딸 생각을 더 많이 했다.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고 사실 파악에 나섰다면 우리 숙현이가 살아있었을 텐데 라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 심정이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팀닥터라고 불렸던 안주현 씨 지금 이름도 나왔는데요.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을 어제까지 들었는데 경찰 조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앞서서 이제 과거에 그 최 선수 측에서 고소한 사건에 따라서 이 경주 경찰서 등에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는데 이전에 이때 혐의를 인정했다는 게 오늘 오후에 한국일보에서 나온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현재 지금 관계 기관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 이런 보도가 한 차례 나오긴 했는데 추가로 어떤 조사를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구속 같은 이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곳이지만 영구 제명 징계로 끝났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사실 더 나가야 될 그렇게 너무 많죠, 지금. 더 밝혀야 될 게.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낙연 의원 당권 도전을 결국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8월 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고,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 극복에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이로 인한 경제 침체, 또 격차 확대, 저출생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당면한 위기로 규정하고 이런 중첩된 위기 앞에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서 있고 국민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민주당에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을 맡겼다. 그래서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선의 태세로 위기를 이겨내야 하고 저도 열애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권보다 왠지 대권 선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좀 그런 느낌이 네. 있습니다. 네. 이 당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그 가칭 민생연석회의,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서 이걸 통해서 여야가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신의 강점으로는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라는 점, 그리고 전례 없는 국난 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서 당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오늘도 예, 현장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대권 도전 선언 느낌이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거의 대권 도전 선언인데 네, 사실 이 그 출마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상당히 있었는데 네. 좀 긴 시간 있었는데요.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문이 다 나왔고 거기에 뭐 거의 질문이 백화점식으로 나왔고 뭐 웬만한 질문은 거의 다 대답을 다 피하지 않고 이제 하는 모습, 준비가 좀 돼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은 이낙연 의원 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이 두 사람 간의 대결로 지금 수렴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다 지금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홍영표 의원, 우현식 의원, 송영기 의원 전부 다 불출마. 네, 양자 대결이 됐죠. 그렇죠. 김부겸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호남을 찾았어요. 광주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호남 주자 이낙연 의원이 출마 선언한 날 영남 주자 김부겸 전 의원이 호남을 찾았다. 뭐 이렇게 뭔가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오마주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뭐 그런 네. 보도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김 전 의원이 광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를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경선이 떠오른다. 대세론과 지역주의를 등에 업은 인물이 아닌 당에 헌신한 후보, 책임을 지는 후보 노무현을 광주에서 선택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영남에서 활동 중인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그런 거고 또 임기 완수의 책임성 이것도 좀 강조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낙연 의원이 책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지고 여당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책임을 얘기하면서 이건 2년 동안의 당권, 그러니까 당대표로 활동하는 당을 이끄는 그런 책임을 또 강조를 한 거죠. 같은 책임인데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2년 임기의 중책을 책임지고 이걸 잘 완수해서 2021년 재보궐 또 2020년 대선 지방선거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전 의원은 사실 지금 이변을 좀 일으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광주 경선에서 일어났던 그 노풍 네네. 그걸 좀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첫 행선지로 이렇게 광주 찾은 것을 보이고요. 내일 전북 전주를 거쳐서 모레 민주당사에서 또 당권 도전 출마 선언한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당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중에서도 이제 친문파 의원들, 네. 이분들의 표심은 어디로 갈 거냐. 이것도 뭐 사실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류다 보니까 어떻게들 보세요들? 근데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고 이제 이 뭐랄까 당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네네. 거여서 의원들의 움직임도 물론 이제 의원들을 보고 그 의원 자기가 지지하는 의원의 성향에 따라서 투표를 결정한 그 당원들도 있을 테니까 의미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대중적인 인지력, 표 동원력 아마 이게 좀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중적인 동원력은 누가 더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회자되는 게 어대낙이잖아요.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 뭐 이런 말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민주당 의원들 몇몇 만나서 물어봐도 이낙연 의원이 대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이 어쨌든 좀 힘든 상황에서 선거전에 들어서게 됐는데 물론 사람들이 드라마를 기대하고 이변을 기대할 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김부겸 전 의원이 어떻게 아까 지금 호남을 방문한 것처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또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할 것이냐 거기 또 달려 있고요. 또 하나는 정세균 총리. 네네. 그러니까 저번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정세균 총리 만나가지고 당대표는 김부겸, 차기 대선은 정세균 이렇게 나눈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인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마 뭐 정세균 이게 총리 그 조직이 또 탄탄하거든요. 그렇죠. 그 조직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뭐 어대낙이라고 하지만 네.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조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선거 진행되면은 또 이게 또 줄여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한쪽 재미죠. 일방적인 게임이 되면 또 재미도 없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일종의 조금 흥행은 좀 있어야지. 네. 네, 그게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을 했습니다. 네. 2박 3일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네. 오늘은 별다른 일정이 없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찬을 지금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외교부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합니다. 그 이후에 카운터파트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나서 한미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가질 예정인데 아마 이 자리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네. 이런 게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어서 이 비건 부장관이 국무부 부장관이지만 또 대북특별대표라는 직함도 네. 있습니다. 부장관으로서 조세영 차관을 만난 다음에 대북특별대표로서 이대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납니다. 여기서는 북한을 상대로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글쎄요. 지금 비건 부장관이 얘기한 것은 만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거기보다 좀 나간 제안이 있을지 이거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건 부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이런 새로 꾸려진 외교 안보 라인을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레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 서훈 실장을 아마 만나는 장소는 아마 그 청와대로 아마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좀 아까까지 들었고요. 그 아까 이 비건 장관 부장관 관련해 가지고 방한 관련 어디 매체에서 단독이라고 기사를 냈던데 네. 내용을 봤더니 저녁 메뉴는 또 닭 한 마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닭 한 마리. 네. 그렇군요. 잊지 못해서 아마 다시 방한한 게 아닌가. 원래는 그래서 그 음식점을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가지 못해서 그 요리사를 뭐 대사관으로 초청한다. 조금 전에 매일경제신문에서 쓴 기사였습니다. 그렇군요. 매일경제신문에서요. 자, 뭐 북한 측도 근데 사실 별 생각이 없어 보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오늘 네. 아침에만 해도 지금 어제 이제 그 최선희 부상에 이어서 권정근 미국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본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뭐 국장급 명의의 담화가 좀 이례적이기도 한데 뭐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은 다시 한번 명백해야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하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한국 정부가 이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중재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서 그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세게 되겠는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뭐 오지랖이 넓은 사람, 뭐 이런 표현까지 동원해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 정상국가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런 뭐 외교적인 수사 같은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북한도. 예. 네, 이거를 뭐 우리는 워낙 그래 왔으니까 또 익숙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뭐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북한 측에서 발표가 나오면. 네, 뭐 게다가 뭐 국장급 인사가 뭐 네. 어쨌든 타국 정상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외교적 뭐 예의에 받지 않는 거고요. 아무튼 뭐 북한이 지금 이런 상태라서 지금 이번에 비건 부장관이 온 거에 대해서 이게 뭐 북미 대화 관련 뭐 밑작업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은 좀 실현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 아무래도 한국 정부와 이 북한 관련 이슈를 좀 조율한다면 이 워킹그룹 관련해서 그 워킹그룹의 작동 범위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하는 뭐 약간 미세하게나마 실무적인 조정하는 부분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자, 해외 언론에서도 이거 갖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손정우 씨 지금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났었죠 어제. 네. 뭐 지금 뭐 해당 재판장의 자격을 박탈하자는 청원이 30만 명을 넘었고 사실 뭐 판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그만큼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뭐 해외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아냥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즈도 이 같은 혐의로 미국인들은 징역 5년에서 15년 중형 선고받는데 네. 손 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은 네.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기사 링크를 첨부했어요. 네. 그런 다음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훔친 남성에게 이런 형을 요구했는데 이게 그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다. 세계 최대 아동 포럼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비커가 네. 그 부분은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네. 손정우 씨가 1년 6개월 징역형을 산 거는 구형이 아니라 사실은 선고이라는 부분. 그래, 그 완전히 부분은 조금 똑같진 않네요. 헷갈렸네. 약간 네. 헷갈렸네요. 네. 그만큼 이게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외신에서도. 그렇죠. 특히나 아동 성착취물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이게 피해자 중에 생후 6개월 아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말도 안 면에서 되는 봤을 일이 때 뭐 사실 벌어졌습니다. 뭐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네. 사실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죠. 네, 처음에 그 선고 판결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자, 제가 초반에 깜짝 퀴즈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우리 또 마스크에 이어서 퀴즈 또 전담 기자 네. 아시죠? 우리 박정호 기자님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깜짝 퀴즈 내주시겠습니다. 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퀴즈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사기에 대한 건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인터넷상 상거래를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서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뒤에 돈을 잘못 보냈다며 다시 보내달라고 하거나 그리고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에게 구매 대행이나 환전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속이면서 급여 통장인 척 가장의 사기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것 통장의 명의인이 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했다. 이런 뜻의 이 통장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네. 개설했다라고 하는 이 통장. 자,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5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MC 같아. 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자님 건 노리고 있는 것 아니시죠? 같아. 각재훈 기자님, 우리 힌트 하나 주세요. 네, 이거는 통장 앞에만 붙여서 쓰이는 건 아닌데요. 네네. 뭐 핸드폰, 자동차 앞에도 종종 붙던데 이런 흉악한 범죄 관련 뉴스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니고 흥겨운 막걸리 집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흥겨운 막걸리집? 그런 게 있네요. 네. 자, 정답 당첨자는 저희가 4부에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내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놓치셨으면은 계속 청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서울타임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북한과의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금 전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과연 북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비건 부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모아지는데요. 북한은 오늘 미국과 협상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죠. 국회 외통위원장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7개월 말인데요. 지금 작년 12월에 방문을 했었으니까요.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았고요. 우리 또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방한의 가장 큰 목적 뭐라고 보시는지요? 상황 관리겠죠.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이라보다도 지금까지 현안으로 돼 있던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 현안들을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7개월 만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2달에 한 번 꼴로 지금 한국을 찾았던 비건한테는 좀 7개월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번 미국을 방문해서 비건과 만났고 아직도 미 측은 북과 뉴욕 채널을 통해서 교섭을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전격적인 제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메시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건가요? 만나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온통 혼동 상태에 있어가지고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고 또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어떤 대북 메시지를 준비해 왔는지 정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2박 3일 일정 동안에 우리가 북미 접촉 이런 이야기도 한간에는 나왔었는데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최선희 국장이나 북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저는 접촉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신뢰가 이미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이든 북미 간이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로 북에서 바로 기자회견 때 지금 서로 셈법이 다르다. 앞으로도 이 회의 대안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판문점에 깜짝 그 이후로 면담이 있긴 했지만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경제 제재를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자기가 외교력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았고 추가적인 ICBM 발사도 막아서 자기가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북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제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인데 분통이 터지겠죠, 거기는. 그래서 그런 식의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벤트에 동원되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더 이상 뭔가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은 더 이상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 이런 태도로 보여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국이 양보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걸로 지금 약간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볼턴과의 불화를 통해서 볼턴의 회고를 통해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하노이 회담 실패에도 볼턴의 영향이 가해진 것 같고 뭔가 아무튼 지금까지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린 것이 그런 볼턴의 역할이 컸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볼턴이 그만둔 상황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 만남까지 하면 3번이나 만났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만약에 대선에 패배해버리면 정말 이 한반도 문제는 이제 상당히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희로서는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이 11월까지 대선 기간 중에 뭔가 전격적인 제안을 통해 북미 관계를 풀어볼 수 있는 가능성과 시간은 남아있다. 그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합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마련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이것도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도 곤란하니까 그래서 최선희 부장도 그렇고 북한 측에서 뭐 당분간 미국하고 대화를 안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되고 나서 6.15 14선언 그 이행 자체를 제대로 담보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우리 남북 관계도 그런 것처럼 북미 관계도 정권이 바뀌면 바뀔 가능성이 큰 거죠. 이란 핵 합의도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부정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대로 비핵화를 하려면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비준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미국도 미 상하양원의 어떤 비준 동의가 되어야 그것을 믿고 핵을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미국이 강조한 게 CVID입니다. CVID라는 게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폐기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거꾸로 북측에서는 미국한테 CVID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말대로 돌이킬 수 없도록 증명 가능하게 완전하게 북에 대한 체제를 보장해 줘라. 이게 불가침 협정, 평화 협정을 체결해주고 북미 외교 정상화, 즉 각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평양에도 설치하고 워싱턴에도 북한 대사관을 설치하도록 관계 정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안 해주고 그건 대통령 말을 믿어라. 뭐 나한테 전화해라. 볼턴 회고록에 보면 그렇잖아요. 네, 미 그렇죠. 군함이 북한 생각에 나한테 전화해라 이런 어떤 코미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의원님께서는 또 미국의 의원들, 미국 상하원 의원들하고도 뭐 접촉이 좀 많으셨고 또 분위기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미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의회 비준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번에 11월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주지사 선거, 하원 선거, 네. 상원은 3분의 1씩 선거를 하잖아요. 네. 이번에 미국 상원은 35명이 선거를 하는데 그중에 23명이 미국 공화당 현역 의원입니다. 네. 지금 미 상원의 분포가 46석이 민주당, 52석이 공화당, 2석이 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 35석 중에 23석 중에 공화당이 패배할 곳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아직도 트럼프에게 기회가 다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이제 시각이 있지만 상원 선거는 민주당이 이길 걸로 많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 양원 모두 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을 풀어가는데. 그렇군요. 의회에 또 지금 뭐 어차피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상원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북미 간에 어떤 합의가 지금 있다고 해도 그게 계속 뭐 지속이 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의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조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글쎄 어떻게 할까요? 북한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응대할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뭔가 정말 북이 관심을 보일 만큼의 확실한 어떤 그 협상안을 가지고 오느냐를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걸 하더라도 사실 말씀드린 대로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쉽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저는 비공식적인 그런 접촉을 통한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고 제대로 되려면 폼페이오 정도가 평양을 가서 직접 뭔가 교섭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한국 정부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남북 관계 우리 채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도 지금 제출해 놨는데 이번에 북이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추가로 군사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지만 다행히 김정은이 이제 그걸 유보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4.27 선언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지는 않겠다라는 일종의 유보된 의사표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은 잘 살려내야 된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정신을 일부가 훼손됐지만 완전히 파기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내서 다시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같은 것들을 처리하고 북한테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상호 지금 제재 이외의 인도적 지원 문제를 좀 과감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대화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적 지원까지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자, 요번에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국정원장 모두 교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딱 여기에 이제 새로 임명을 되는 분들 이름을 들으니까 정말 정상회담과 북한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한 자체가 그런 의사 표시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오전에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의 코로나 재난 극복의 책임 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이 딱 그것만 읽어보면은 이낙연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떠십니까? 글쎄 뭐 직접적으로 지금 뭐
김부겸 의원과 두 분이 경쟁하고 있는데 네.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한다고 바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런 게 누구 이 본격적인 경쟁의 장이 될 수 없는 전당대회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권력 투쟁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찌됐건 지금 어려운 코로나 전환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176석이라는 이제 의석을 줘서 민생 문제, 계획 과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하게 해가야 될 텐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제 우리 내부에 막 이런 과열된 경쟁이 되기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의원께서 출마한다 그런 순간 상당히 좀 이게 변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당 대표가 되려면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낙연 후보가 나오는데 제가 진검승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5선 의원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출마하면 세 번째 출마하는 건데 저희 정치 인생을 걸고 온몸을 던져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논리 모순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 후보가 낙선인데 그러면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정치적으로 거의 치명상을 입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부딪혀서 제가 이게 당원들에게 호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실 논란이 있죠. 7개월 만에 당대표가 되느냐의 논란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뭐 당에게 입혀질 내상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의원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런 좀 지금 국민들 앞에 겸손하게 하나씩 좀 문제를 풀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아직 국가적 재난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또 대면 접촉도 하기도 어려운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보니까 이제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이제 양자 대결로 약간 굽혀진 것 같아서 제가 뭐 송영길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출마를 하셨던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확성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전격적으로 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네. 근데 우리 사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제가 30% 득표를 해서 2등을 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고 또 제가 뭐 이해찬 대표님을 제가 이제 도와서 쭉 2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이번에는 기회를 주겠다는 많은 공감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뭐 다음에 더 노력을 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외통위원장으로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검찰이 옵티머스 경영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연일 뜨거운 부동산 문제까지 경제탐구 생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시베리아 기온이 38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